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주말 동안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6월 11일 월요일 아침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유럽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었죠. 먼저 유로존의 4대 경제국인 스페인이 마침내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됐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비롯된 스페인 은행권들의 부실 문제가 이번 구제금융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지, 또 향후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다각도로 해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주간 기준으로는 연중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스페인의 구제금융 지원설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된 데다 스페인이 피치로부터 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국제 유가는 유럽에 대한 위기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72센트 하락한 배럴당 84달러 1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로존의 4위 경제 대국인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이 소식의 이유는 1,000억 유로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미국 대형 금융회사들이 신용등급 강등 예상되면서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이 몰려올 전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이번 주 세계 17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좀 개편을 했는데요. 앞으로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글로벌 핫이슈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스페인이 결국 자존심을 꺾고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로써 유로존에서 네 번째로 덩치가 큰 스페인도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서 네 번째로 구제금융을 받는 그런 국가가 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스페인이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독일이 구제금융을 상당히 받을 것을 종용을 했고, 또한 오바마 대통령도 17일 현재 그리스 총선 이전에 스페인 문제가 빨리 해결의 단초를 잡을 것을 종용했다는 점, 이런 점이 현재 지난 주말에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7일 날 피치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트리플 B로 강등한 것이 현재 결정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9일 날 급박하게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긴급 전화회담을 통해서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승인했다는 점, 이런 점도 현재 스페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현재 유로존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흘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구제금융 재원은 현재 유로화 안정기구와 유럽재정안정기금 이런 쪽에서 현재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규모는 현재 1,000억 유로 정도까지가 최대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 금액은 부실 은행권에만 현재 투입되는 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점에서는 다소 완화된 그 긴축의 그 숙제가 없이 부실 은행의 치유에 긴급히 수혈되는 이런 자금의 성격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일단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주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스의 2차 총선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차원에서 증시에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17일 날 그리스 총선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상태에서 스페인이 먼저 문제의 해결을 현재 단초를 풀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이런 부분에 기대감으로 올랐다는 부분도 현재 함께 녹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스페인에 진행된 현재의 구제금융의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그리스라든지 아일랜드가 받았던 조건보다는 조금 완화된 조건이라는 점에서 그리스 재총선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스페인이 거의 뭐 조건이 없는 구제 금융을 받게 됐는데 다른 국가들 뭐 그리스나 아일랜드 이런 쪽에서 반대 의사는 없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제 네. 긴축을 계속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음, 그리스 입장에서는 이런 그 자금의 성격이 IMF가 현재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긴 하지만 비교적 우호적인 성격의 내용으로 현재 지급이 됐다는 점, 이런 점에서 현재 급진좌파 연합이 다시 정권의 제1당으로 들어선다면 현재 긴축 완화 이런 쪽의 내용들은 음. 다시 재협상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후폭풍 우려는 조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스페인의 구제 금융 신청 소식이 일단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였는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무디스의 미국 은행권 등급 조정 발표가 임박했다라고 하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무디스의 신용 등급 강등 우려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5월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로존의 은행들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얼추 발표가 거진 다 끝났기 때문에 음. 이제는 대형 은행들, 특히 이제 시장의 중심으로는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소식으로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신용등급 조정이 임박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 여기 이제 해당되는 은행들은 JP 모건을 필두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이 현재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모건 스탠리는 3단계 정도의 등급 하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이런 부분은 유로존의 익스포저, 이런 노출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무디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피치나 다른 여타 현재 스탠다드 푸어스도 기존의 입장에서 무디스의 입장을 따라가는 연쇄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앞으로 미국의 경제 등급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은행권의 등급들은 비교적 우호적으로 좀 나오고 있긴 음. 하지만 미국의 그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기존에 그대로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S&P가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최상위 등급을 일단 한 단계 강등을 했고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피치나 무디스도 현재 미국의 트리플 A 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관찰 등급은 부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언제든지 신용 등급 강등이 예상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S&P가 지난주에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와 부채 해결 문제가 진전이 없다라고 코멘트가 나왔다는 점, 이런 점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도 다소 부정적인 부분이 여전히 복병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좀 다음 이슈 살펴볼 텐데요. 또 오는 17일이죠. 그리스에서 2차 재총선이 실시가 됩니다. 지금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2주 전, 그러니까 네. 총선 2주 전까지는 이제 투표 여론조사라든지 음.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되지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으로는 급진좌파 연합이 여전히 약진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신민주당이 그나마 현재 1위 정도의 수성을 조금 더 점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다소 안도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신민주당과 현재 급진좌파 연합이 뚜껑을 열어봤을 때 비슷한 경합 수준으로 나올 경우에는 1차 총선 때와 같처럼 연정 구성이 상당히 난항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부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아일랜드가 최근에 신재정협약에 승인을 했고 스페인의 구제금융이 현재 들어간 상태이지만 비교적 우호적인 자금을 받았다는 점, 이런 점에서 현재 신민주당이나 아니면 사회당이나 이렇게 긴축을 기존에 찬성했던 쪽에서도 그 긴축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시 재협상 요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점, 그리고 바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 연정 구성 이런 부분에 시간이 조금은 걸리기 때문에 바로 들이닥칠 문제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지만이 알 수 있을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그리스 재총선 이후 정말 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그렇다면 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건지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국민들은 유로존에 남기를 원하고 네. 급진자파 연합도 유로존에 남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긴축은 재협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국민들도 반 이상이 긴축을 재협상하자라고 현재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율 배반적인 그런 흐름인데요. 따라서 현재의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그 연정 구성 이런 부분에 시일이 좀 걸린다고 한다면 결국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가용 현금이 언제 바닥이 나느냐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가용 현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ECB의 지원이 없거나 그런 흐름으로 돌아간다면 7월 중에는 가용 현금이 바닥이 나서 자연적인 디폴트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내용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바젤3 자기자본 확충 규제안을 또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내년도에 이제 그 시행이 되고 있는 네. 예정인 바젤3에 대해서 미 연준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행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도 자기 자본 확충 이런 부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내년도 BIS 비율 7%를 맞춰야 되고 투자은행 경우에는 8%의 기준 수준을 현재 맞출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형은행과 중소은행 19개 은행들이 추가로 자기 자본 조달에 필요한 소요 금액은 약 $500에서 $6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대형은행들, JP모간이나 모건스탠리 등 대형은행들은 이보다 3% 더 높은 수준의 자기 자본 비율의 요구를 현재 받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그 은행 자본 비율 산정 시에는 보유 자산의 신용 등급에 대한 가중치를 없앰으로써 현재 은행들의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유로존 은행들의 바젤3 이행 요건과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비슷한 맥락이지만 네. 현재로서는 미국 은행들의 여건들이 유로존의 은행들보다는 비교적 좀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의 은행들은 올해 4월 중순 정도에 유럽은행 감독청이 발표를 했는데요. 유럽 대형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바젤3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약 2,420억 유로의 자금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중 대형 은행 중 48곳 중 27곳이 현재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긴축 우려, 그다음에 경기 하강 이런 내용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계 은행들이 미국 은행들보다는 현재 여건은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주말 동안 중국에서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물가가 이 확연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확인했던 그런 지표들이었는데 어떤 지표들이 발표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 인하 카드를 중국이 빼들었으니까요. 네. 이런 점에서 이제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였는데 예상만큼보다 그 걱정을 덜 수 있을 정도의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5월 수치 3%로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3.1%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 현재 낮게 나와서 현재 금리 인하 카드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현재 더 풀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인 생산자 물가 지수의 5월 수치가 마이너스 1.4로 나오면서 물가 불안은 한결 중국 어깨를 현재 무겁게 한 부분을 내려놓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빠르면 6월 중에 원자보 총리가 금리 인하 카드 외에도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시장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고 이는
그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상하이 종합지가지수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과 교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도 이런 점에서 간접적인 좋은 영향을 조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글로벌 핫이슈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준비한 코너 어제장 오늘장입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에 따른 오늘장 국내 증시 영향부터 업종별 이슈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먼저 간밤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서를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줄지 먼저 수급부터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글로벌 증시를 딱 세 가지 단어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네. 스페인, 그리고 오바마,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이었다. 그래서 주말에는 그 세 가지 단어가 가장 중요하게 먹혔다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스페인에 대해서 자국은행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됐습니다. 선반영이 되면서요. 그래서 스페인에 대해서 주말에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죠. 그 부분이 글로벌 다우 증시에는 좋게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 을 하였다. 그리고 오바마가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 자체를 의회를 통과를 시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바마의 말이 다우 증시의 상승 방향으로 지금 먹혔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말에 또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은 물가 상승세가 일단은 전달에 비해서 둔화가 된 점, 그래서 인플레 우려 자체가 압력이 좀 낮아졌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조금 일단은 모든 조치들이 지금은 불확실성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증시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투자 심리가 한번 좀 회복이 좀 되겠죠. 그만큼 불확실성 자체를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국내 증시에도 좋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에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좋게 나올 것이 어느 정도는 확률이 좀 높다고 보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일단 중국의 소비 관련 지수, 소비 관련주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순환 매장세가 연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철강주가 좀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일단은 저점이라는 자체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다고 보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기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화학주 같은 경우에 오늘 한번 더 짚어보면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윤경수 차장님께도 전일장, 이 금요일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투자 심리 회복은 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지난 금요일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장 초반에 좀 매도하다가 또 장 막판 들어서 조금이나마 매수해 준 점이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장 막판에 좀 흐름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벤 버냉키 의장의 입에 네. 달려 있었죠. 좀 보수적인 입장을 좀 내세우면서 벤 버냉키 의장이 어떤 의견을 내세우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은 조금은 중시를 좀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금리 인하 정책은 아무래도 중국이 내수를 살리겠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도 경계 매물이 좀 쏟아진 거 아니냐 이런 내용 때문에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좀 하락을 했지만 이런 부분 역시도 경계 매물 때문에 좀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 다르게 움직임을 보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어찌됐든 간에 매도세가 좀 줄어든 부분,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은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 감안한다면 증시는 좀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이제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좀 네.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금요일장 경계 매물이 출회되면서 조금 약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살펴보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3인방이라고 하죠. 현대차,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세를 이끌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면서 좀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외국 개인의 매도세가 좀 이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지금 불안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바로 매도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기금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타이밍이 싸움인데 조만간에 연기금도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부분들은 좀 하락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금리 인하 때문에 철강주가 수혜를 입으면서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철강주 포스코, SK이노베이션, NH는 LG전자 이런 부분들은 좀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약세 업종은 금융이나 제약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조금은 약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강세 업종은 오락이나 문화, 섬유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이 중에도 전자결제나 음원 콘텐츠 관련된 업종들은 좀 상승폭을 좀 키워가면서 장을 마감을 했다 볼 수가 있는데요. KG 이니시스 이런 부분들은 상한가를 치면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음악이나 콘텐츠 이런 문화적인 관련된 업종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윤경수 차장과 함께 전반적으로 업종별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좀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이 있었는지 종목별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쪽으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네. STX 그룹주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STX 그룹주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신용등급과 신용등급 하향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일단은 수익성이 일단 저하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재무적인 부담이 확대 추세에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한번 보시면 또 중국 내수 부양 기대감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 쪽으로 좀 많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좀 부추겼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락앤락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방송에서도 락앤락에 대해서 말을 상당히 많이 하던데 일단은 그만큼 중국 내수 소비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락앤락 자체가 점유율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에도 그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이라든지 베이직 하우스라든지 배명금속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모두 다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를 시켰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코스닥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모바일 인터넷 통화 관련주가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도 투자를 진짜 많이 하시고요.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KINX죠. 그리고 ECS라든지 CCS 같은 종목들이 지금은 상승을 많이 하고 지금
금요일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도 어느 정도는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주와 한번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네. 지금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는 지금은 2분기에도 힘들고요. 3분기에 좀 힘들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 CJ 오쇼핑이라든지 GS 홈쇼핑 같은 경우가 동반 지금 신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한번 참고하셔서 개별주적으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기료 인상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이어지면서 연일 지금 6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올라갈 것인지 지금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한국전력에서 바라는 거는 한 13.1% 정도를 인상을 한번 한다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그만큼 뭐 오르기는 조금 사실상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그만큼 국민들 경제에서는 조금 힘들 전망이다. 그래서 공공요금 자체가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인상이 하반기에 좀 있을 예정이라는 거 한번 참고하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전일장 이슈 중에서 앞서 윤경수 차장님도 좀 중국발 호재로 철강주가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셨는데 이 철강주 그런데 포스코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은 계속 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언제쯤 맞습니다. 이 외국인의 수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화학주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기계주나 그리고 철강주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지금 투신권이나 기관에서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를 왜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전자의 이제 수급 자체를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네. 기관에서 많이 들어오고 아직까지 외국인은 매도를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 자체가. 그만큼 아직까지 기관에서는 주가 지수 자체를 코스피 지수 자체를 좀 버티려고 하는 버팀목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한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방송이나 뭐 아니면 증권사 애널 리포트들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저가 메리트가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저가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이는 가격대가 저가라는 거지 지금 그 종목이 저가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일단 수급 자체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적인 역할을 기금이나 기관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좀 그동안 낙폭이 컸던 업종들 위주로 네, 뭐 기관이나 그런 쪽에서 투신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윤경수 차장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지난 금요일장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사고 팔았습니까?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삼성 쪽을 좀 많이 샀다고 보면 되는데요. 기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 중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네.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펀드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펀드 투신이 들어오면 삼성전자는 올라가게 돼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서 삼성전자를 기관이 많이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 매수 우위로부터 좀 살펴보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45. 그다음에 NC소프트, 현대위아, 삼성물산 그리고 우리금융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면 뭐 현대위아는 코스피 200 종목에 추가로 합입된 종목이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요. 기관으로 넘어가서 기관의 매수 종목 우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한국전력과 현대상선 한국전력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른 이유가 있고요.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는 아무래도 런던 올림픽에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와 반대로 좀 매도 종목을 좀 보면요. 아무래도 외국인은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를 좀 많이 매도세를 좀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675억 정도 매도를 보여줬고요. LG화학이나 현대상선 그리고 포스코, LG디스플레이 역시나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유럽 쪽 자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유럽 쪽에서 아무래도 유럽발 악재 때문에 유럽 쪽으로 자금을 이탈해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 특히 대기업 쪽으로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관 쪽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호남석유와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 좀 아까 나왔던 현대위아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이 좀 매도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기관 쪽에서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은 런던 올림픽 수혜주로 좀 IT에 초점을 맞춰줬는데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어떤 업종에 딱 국한된 게 아니라 좀 골고루 많이 매도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동안 1, 2월 달에 매수세가 워낙 많이 이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13조죠. 네. 그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금이 어느 정도는 수준에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불안이 계속되기 때문에 유럽으로의
자국의 충성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럽의 유럽 국내 은행들의 자금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네. 유럽 쪽으로 자금 이탈. 하지만 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을 했죠. 네. 이런 부분들은 구제금융이 자국 은행으로 또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유럽 자금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윤경수 차장님과 함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개별주 위주의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중국 내수 관련주죠. 그쪽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지수 자체를 한번 보신다면 지수 자체는 0.9%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꼭 참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총 자체가 작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작기 때문에 코스피가 오르고 나면 코스닥은 더 오르고 이런 모습이 종종 연출이 되고는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코스닥을 이끄는 자체가 일단 바이오주를 한번 유념있게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이오주가 일단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들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줄기세포 관련주로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음원 콘텐츠 주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는데 음원 콘텐츠들을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 KT뮤직이라든지 소리바다 같은 종목들이 일단은 다운로드의 인상이 지금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좋게 작용을 하면서 상승폭 자체가 좋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인터넷 관련주죠. 모바일 인터넷 통화 관련주들을 한번 유념있게 한번 살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신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성화이텍이라든지 컴투스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나 SM, 평화전공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운수장비 업종이라든지 게임주라든지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죠. 파라다이스 최근에 좋은 모습 보였고 이런 쪽에서 지금은 개별주 양상으로 많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그렇게 큰 흐름 자체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가 만약에 저점에서 순환매 장세가 연출이 된다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가는 종목이 더욱더 가는 형상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실적이 일단 동반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외국인의 코스닥 한번 보시면 일단은 테라세미콘이라든지 셀트리온 말씀드렸죠. 이런 바이오주 쪽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에피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아몰레드 관련주로 지금 어느 정도의 경쟁력 우위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쪽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금액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금액적인 부분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약세적으로 그냥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예, 방금 전에 이 코스피가 저점에서 순환매장이 이루어질 때는 코스닥 쪽 개별주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코스닥 쪽 개별주 이렇게 매매를 할 때는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유념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일단 시총이 상당히 큽니다. 코스피가 네.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뭐 동반 매수세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만 일단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오르는 종목을 이제 우리가 흔히들 세력주라고 하죠. 하지만 뭐 외국인도 세력인 거고요. 그리고 기관도 세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 자체가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을 한번 먼저 살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 시총 작은 느낌들은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한번 살펴보시자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좀 코스닥 쪽에서는 이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쪽이 유망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신영증권 영등포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일장 이슈에 따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매매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 할 텐데요. 전화 연결돼 있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종목별로 한번 자세하게 매매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 지난주에 우리가 좀 이슈로 좀 볼만한 그러한 소식들을 좀 보면 삼성전자에서 바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 좀 투자하는 부분, 2조 2,500억 원 투자하겠다 이런 공시가 있었죠. 6월 7일 날. 그러한 부분을 좀 밝혔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현재 뭐 시장의 흐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러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사실 이제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이미 뭐 15조 원을 투자하겠다 밝힌 바가 있죠. 메모리에 7조 원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8조 원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을 밝힌 상태인데 그와는 또 별개로서 이번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신규 생산 라인에 2014년도 초까지 해서 2조 2,500원을 투자하겠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뭐 관련 그런 수혜주 찾기 뭐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데 뭐 테라세미콘이나 아이테스트, 뭐 시그네틱스 이러한 종목들 뭐 관심주로서 또 관련 종목으로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수혜주들도 좋지만 직접적인 그러한 또 우리 IT 쪽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우리 국내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이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모바일 기기의 고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이러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좀 적절한 대응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바로 모바일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업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접근하기엔 약간은 좀 규모가 좀 큰 면은 있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120만 원 정도를 잘 지지를 해주고 현재 상태에서 아주 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아직까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포트의 현재 상태에서 좀 편입을 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시장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러한 종목이 좀 더 안전하고 실적도 확실한 그런 투자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포트에 편입 추가를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 편입도 괜찮을 것 같으면 시가 편입을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 한 140만 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20만 원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른 종목 이슈는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 또 이제 그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게임 네. 관련해서 NC소프트 관련해서 이제 최대 주주의 변경 소식이 나왔죠. 넥슨에서 김택진 대표이사의 지분을 14.7%를 25만 원에 인수한 뭐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이 뉴스가 과연 이제 NC소프트의 앞으로의 뭐 호재가 될 것이냐 또 악재가 될 것이냐 이런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 NC소프트의 어떤 개발 능력과 그리고 넥슨의 어떤 글로벌 퍼블리싱 능력을 시너지를 내기 위한 그런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현재 이미 주가는 한 5월 달이죠. 5월 달에 저점을 좀 찍고 나서 이미 한 20% 이상을 좀 상승을 하는 상태죠.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많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조금 우리가 의문사항이 드는 부분이 좀 사실은 이제 그 NC소프트의 이제 기대작이죠.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가 이런 부분 종목 이러한 이제 게임들이 중국에서 했던 퍼블리싱 부분이 현지 퍼블리셔인 텐센트라는 그런 업체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게임을 중국에서 어떤 퍼블리싱을 위해서 이 NC소프트에 또 지분을 인수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명분이 좀 불확실한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의 어떤 지분 매각의 사유가 사실은 조금 아직까지는 불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14.7%에 대한 그런 매각적인 부분도 사실은 이제 공정거래법상에서 기업 결합 기준의 15%라는 그러한 넘지 않기 위한 이러한 심사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15%를 넘지 않기 위한 그러한 또 전략이었다고 보여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분 매각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조금은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김택진 대표이사에서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넘어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 넥슨의 어떤 NC소프트의 운영 방침 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흐름은 상당히 양호하고 좋지만 현재 상태에서 좀 너무 또 그 호재만 믿고 덤벼드는 그러한 전략보다는 일단 앞으로의 운영 방침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좀 이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조금은 조정이 나올 때를 좀 기다리셔서 24만 5천 원에서 25만 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가 올 때까지 조금은 그 가격선은 제가 사실은 딱 그 가격에 매수를 하자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이런 NC소프트의 그 방침이라든가
정확한 지분 매각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자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앞으로의 좀 주가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보자면 뭐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인 목표가 30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는 23만 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금요일장 종가가 26만 8천 원이었으니까 이때 절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쯤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겠네요.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근로소득 공제율 한도를 현행 최고 80%에서 50%로 30%포인트 축소하고 과세 표준 상한은 구간별로 최대 300만 원에서 4,200만 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제 용역 보고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유로존의 4대 경제대국인 스페인이 마침내 구제금융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은 유로존 국가 가운데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유럽에서 수입되는 위스키의 소비자 가격이 수입 가격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 EU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일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되레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 규제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제 휴무에 따른 유통업체들의 매출 감소로 중소납품업체들의 직원이 줄고 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근로소득 공제율 한도를 현행 최고 80%에서 50%로 30%포인트 축소하고 과세 상한은 구간별로 최대 300만 원에서 4,200만 원까지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뭐 결국에는 근로소득자들이 더 과세 부담이 늘어나느냐 또 줄어드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좀 감세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좀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세당국이 근로소득 공제율을 총급여의 5에서 80%에서 5에서 50%로 낮추고 또 과표 구간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현행 일단 과표 구간을 보시면요. 현재는 1,200만 원, 4,600만 원, 또 8,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지금 초안대로 인상을 하게 된다면 1,500만 원, 6천만 원, 1억 3천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표 구간 상한이 올라가면 납세자는 기존에 속했던 구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바로 아래 구간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한결 덜게 되겠죠. 하지만 근로소득공제율 한도를 축소하면서 세금 부담 인하폭은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을 전면적으로 올릴 경우 최대 6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근로소득 공제율 한도를 낮춰서 이를 메워보겠다는 계산인 거죠. 현재 검토 중인 안은 최대 80%까지 공제하던 것을 50%로 낮추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500만 원 이하일 경우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세부담 형평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과표를 상향 조정하면 그에 따른 감세 혜택은 근로자나 사업자나 똑같이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업소득자는 애초에 근로소득 공제율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공제율을 낮추게 되면 이때 근로자는 영향을 받지만 사업자는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네, 다음 이슈입니다. 스페인이 결국 대규모 은행 부실을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서 네 번째로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가 됐는데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뭐 지금 여러 달 동안 계속 이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된다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죠. 결국에는 손을 들게 됐는데요. 지금 예상하는 규모가 일단 1,0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6조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스페인 정부는 자국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오는 21일 이후에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를 정해서 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앞서서 구제금융 조건으로 재정 긴축을 비롯한 혹독한 개혁 조치를 받았던 그리스와 달리 스페인에는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지원을 받는 자금 지원을 받는 은행 부문에 대해서만 국제통화기금이 개혁안 이행 여부를 감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외부 도움이 필요 없다면서 고집을 한참 피웠었는데 이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에 나서기로 하면서 좀 국제금융시장은 한숨을 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구제금융으로 스페인이 은행권의 추가 부실을 막아서 당장 발등에 불은 끌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1,000억 유로 수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또 4,500유로 까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로이드 뱅킹 그룹의 찰스 디벨 이코노미스트는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발표 보고서를 통해서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은 치유가 아니라 방어, 성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자금이라면서 충분한 수준인지는 의심스럽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사실 유럽 문제 얘기하면 첩첩산중이다라는 표현이 정말 맞을 것 같은데 위기의 불씨가 하나 더 남아있죠. 오는 17일에 치러질 그리스 2차 총선과 그로 인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가 결국 시장을 뒤흔들 메가톤급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긴축을 반대하는 급진 좌파 연합이 주도하는 좌파 정부 탄생으로 그리스가 구제금융 재협상을 요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은 유로존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 총선 결과가 결국 유로존의 앞날을 저울질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늘 화가 나죠. 해외 나가면 그리 비싸지 않은 제품들이 국내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위스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 EU FTA 효과를 그렇게 크게 받고 있지는 않은 모습인가 봐요.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전혀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더 가격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녹색 소비자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한 EU FTA 이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위스키의 가격과 유통 구조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주로 수입되는 위스키의 소비자 가격이 수입 가격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평균적으로 위스키 100ml가 세금을 포함해서 2,600원에 수입이 되는데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무려 13,500원을 주고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통 마진이 커진 이유가 무엇이냐 알고 봤더니 위스키 수입업체 대부분이 해외 제조사의 국내 지사로서 개별 제품의 유통에 있어서 독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뭐 지금 위스키 회사들을 떠올려보면 거의 독점적인 시장에서 굉장히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뭐 디아지오 코리아, 페르노리카 코리아,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 코리아 같은 이제 해외 회사들의 지사들인데요. 그리고 한EU FTA 발효 이후에 좀 가격이 내려갔느냐 이걸 조사해봤는데 관세는 5%포인트 내려갔지만 오히려 가격은 발효 직전인 지난해 5월하고 올해 5월을 비교했을 때 가격이 100ml당 0.2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 좀 화가 나는 것은요. 해외 소비자 가격과 국내 소비자 가격도 차이가 크다는 거였는데요. 우리나라와 영국, 미국, 일본 등 2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카치 위스키 18종의 평균 소비자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국내 가격이 해외 상국보다 약 36%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실시한 지 3달째가 접어들었는데요. 곳곳에서 잡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의 매출 인상 효과는 소폭 나타나고 있지만 대형마트 협력업체들의 한숨은 늘어가고 있다고 하죠. 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 규제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강제 휴무에 따른 유통업체들의 매출 감소분이 고스란히 협력업체들에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어제 하루 전국에 369개 대형마트 가운데서 266곳이 의무 휴업을 실시한 가운데 대형마트 3사가 이날 하루 판매하지 못한 농수축산물은 약 500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별로는 이마트가 305억 원, 홈플러스가 95억 원, 롯데마트가 100억 원가량인데요. 문제는 농축수산물 매출 감소가 현지 농가 납품업체의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고 관리가 용이한 가공품의 경우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굉장히 영향이 적지만 문제는 신선도가 중요한 농수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